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몇 번이나 보셨나요? 세수할 때, 머리 만질 때,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문득 아마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이상하고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류 역사의 99% 기간 동안 인간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 한 번도 선명하게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얼굴인데 내가 모른다고요? 네, 진짜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나라는 존재는 오직 타인의 눈에만 담긴 존재였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은 오직 남의 설명뿐이었죠. 정작 본인은 평생 남의 얼굴만 구경하다가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매일 보는 내 얼굴이 인류에게는 수만 년 동안 그토록 갈구하던 금단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이 지독한 결핍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한 진짜 내 얼굴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우리를 나르시시즘의 늪으로 밀어넣은 위대하고도 위험한 도구, 거울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거울이 아예 없던 시절이죠.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비가 오고 난 뒤 고인 무릉덩이나 잔잔한 강가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요, 이게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내 얼굴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물이 조금만 탁해도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 가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강가에서 내 얼굴을 보려면 고개를 푹 숙여야 한다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얼굴 근육은 아래로 처지고 머리카락은 시야를 가립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물에 비친 기괴한 형상만 보는 셈이죠. 여기서 인류의 지독한 결핍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은 어떤 걸까? 이 욕망이 인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인류가 찾아낸 건 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인 차탈회위크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돌을 발견합니다. 바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천연 유리, 흑요석이었죠. 이 사람들은 흑요석을 가져다가 미친 듯이 갈았습니다. 표면이 매끈해질 때까지, 광이 날 때까지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거울은 솔직히 좀 무서웠을 거예요. 검은색 돌덩이 안에 어둡고 흐릿한 유령 같은 형상이 떠오르는 시기였거든요. 내 얼굴을 보긴 보는데 왠지 저승에서 온 나를 마주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당시엔 이게 혁명이었어요. 와, 나한테 눈이 2개 있고 코가 여기 있네? 인간이 처음으로 자아를 대면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돌 거울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인류는 더 밝은 것, 더 선명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금속 거울이에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구리나 청동을 아주 얇고 평평하게 펴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계로 미는 게 아니니까 장인이 달라붙어서 며칠 밤낮을 망치로 두들기고 연마제로 닦아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구리 거울을 딱 보면 어땠을까요?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보였습니다. 내 피부도 노랗고 입술도 노랗고 눈동자도 노랗고, 게다가 금속은 공기랑 닿으면 금방 녹슬고 변색되잖아요. 아침에 닦아놓으면 저녁에 거뭇거뭇해집니다. 매일같이 하인이 옆에서 기름칠하고 닦아줘야만 겨우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때부터 거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거울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나를 전담해서 닦아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평생 자기 얼굴을 모른 채 강물이나 들여다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리와 거울이 만난 거죠. 사실 유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고대의 유리는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서 초록색이거나 불투명했고, 결정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이 없었죠. 여러분, 유리 거울의 핵심은 유리가 아니라 그 뒤에 붙은 반사막입니다. 근데 유리가 울퉁불퉁하면 반사막을 붙여봤자 얼굴이 괴물처럼 왜곡돼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13세기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유리 제조 기술이 외부로 새나가는 걸 극도로 꺼렸어요. 그래서 아예 유리 장인들을 무라노라는 섬에 가둬버립니다. 너희 여기서 죽을 때까지 유리만 만들어.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진짜로 법이 그랬어요. 장인이 섬을 탈출하면 암살자를 보내서 죽였을 정도니까요. 이 지독한 폐쇄성 속에서 인류 최대의 발명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수은 아말감 공법입니다. 방법은 이랬어요. 먼저 유리를 아주 얇고 평평하게 불어서 만듭니다. 그다음 그 뒤에 주석 방막을 입히고 그 위에 수은을 붓습니다. 그러면 수은과 주석이 결합하면서 거울처럼 매끄러운 반사층이 만들어지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이전까지의 거울이 저게 나인가봐 수준이었다면 베네치아의 유리 거울은 세상에 이게 나라고? 수준이었어요. 모공 하나, 주름 한 줄, 눈동자의 실핏줄까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나를 4K 고화질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은 곧바로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국가 기밀이 됩니다.
거울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당시 작은 거울 하나가 웬만한 성 한 채 가격이랑 맞먹었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베네치아가 거울을 안 팔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루이 14세의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가 뭘 했는지 아시나요? 무라노 섬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우리 프랑스로 망명해서 거울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실제로 기술자 몇 명을 빼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베네치아는 난리가 났죠. 당장 독약을 보내서 배신자들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몇몇 기술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거울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섬에 갇히고 누군가는 암살을 당하고 누군가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암투 끝에 기술은 결국 퍼져나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수은 대신 은을 입히는 방식이 개발되면서 드디어 거울은 귀족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각적 결핍이 독약과 음판 그리고 유리의 결합으로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선명하게 내 얼굴을 보게 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베네치아의 그 비싼 유리 거울이 유럽 귀족들의 안방에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축제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집단 멘붕이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귀족들은 자기 얼굴을 초상화로만 확인했거든요. 근데 화가들이 누굽니까? 돈 받고 그리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주름은 지워주고 눈은 키워주고 피부는 꿀피부로 그려줬겠죠. 한마디로 뽀샵된 자기 모습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진실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 코가 이렇게 비뚤어졌었어? 내 피부에 이런 잡티가 있었다고?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귀족들은 이 거울이 불량이다 라며 화를 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한동안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전까지 인류에게 나는 그냥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다. 나는 어느 마을의 농부다 라는 인식이 전부였죠. 내 얼굴조차 남의 눈을 통해서만 확인했으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보급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객관화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아 셀프라는 개념의 탄생입니다.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하는 나. 이 지점에서 인류는 비로소 개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화가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은 예술계였습니다. 여러분 미술 교과서에서 자화상 보신 적 있죠? 듀러나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이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의 표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인물이나 왕의 얼굴이 아니라 고민에 빠진 나, 늙어가는 나, 슬퍼하는 나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거울이 인간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사회 구조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외모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좀 헝클어졌네? 수염을 좀 더 깔끔하게 깎아볼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욕망이 모여서 지금의 거대한 패션 산업과 화장품 산업을 만들었거든요. 이전에는 남이 지적해줘야 고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티켓이나 세련된 매너 같은 것들도 사실 거울이 만든 자의식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해석해보자면 거울은 인류에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달콤한 독을 선물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가꾸는 행위.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사실은 유리 뒤에 붙은 얇은 금속 방막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연쇄의 효과가 하나 더 붙습니다. 거울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분칠을 하고 가발을 씁니다.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한 거죠. 학자들은 이걸 사회적 페르소나의 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세상에 내보낼 가면을 연습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순수했던 원시의 자아는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거울은 인류를 어두운 동굴에서 끄집어내 나라는 빛나는 무대 위에 올려놨지만 동시에 평생 남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지독한 자의식의 감옥을 선물한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SNS에 올릴 셀카 한 장을 찍기 위해 수십 번 셔터를 누르는 그 모습. 사실 그건 500년 전 베네치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주름을 보고 경악했던 귀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거울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유리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류의 정신세계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이었죠. 거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은 우리라는 집단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 선명한 내 얼굴을 목격한 순간 인류는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나라는 단독자로 서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현대적 개인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에요. 기술은 빛을 반사했을 뿐인데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발견했으니까요. 거울은 땅에 묶여있던 인간의 시선을 끄집어내 자기 자신이라는 무한한 우주로 쏘아 올린 심리적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베네치아 귀족들이 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던 그 선명한 얼굴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거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거울 속의 나를 내 마음대로 깎고 다듬는 필터의 시대에 살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한 거울을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는 더 헷갈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울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복잡해진 셈이니까요. 오늘 한번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비친 얼굴은 여러분이 아는 나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가면인가요? 수만 년 전 강물 앞을 서성이던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거울 속에서 나라는 답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은 사실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좌우가 반전되어 있거든요. 남들이 보는 내 모습과 거울 속 내 모습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내 얼굴이 어색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뇌는 거울 속 반전된 얼굴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진은 남들이 보는 정방향의 나를 보여주니까요.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타인이 보는 내 진짜 얼굴을 단 한 번도 직접 볼 수 없는 셈입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자아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좌우 반전이라는 영원한 착각도 함께 준 셈이죠.